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에 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액체 연료 주입에만 30에서 60분 걸리는 노동미사일과 다르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 존 실링 연구원은 지난 13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북극성 2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지만 이번 실험으로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링 연구원은 기존 미사일과 달리 연료 주입 탱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발사대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런 이유로 북극성 2형의 탐지가 어렵고 선제 공격을 통한 파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 북극성 2형의 고체 연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한의 로켓 관련 기술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북의 기술 차이는 어느 정도 벌어져 있을까? 전문가들은 로켓 기술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사체와 제어 기술이 그것이다. 발사체는 중력을 이겨내고 위성이나 핵탄두 등을 지상 위로 쏘아 올리는 로켓의 핵심 부품이다. 발사체만 놓고 보면 한국은 북한에 뒤진다. 북한은 은하 3호와 은하 3호 발사 성공으로 1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장거리 액체연료 로켓 발사 능력을 보여주었다.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발사체 3단 분리에도 성공했다. 한국은 아직 액체연료 로켓 자력 발사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2013년 2월 발사에 성공한 나로우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1단 추진 로켓을 활용했다. 발사체는 2단 추진 로켓이 쓰였다. 이정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3단 분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발사체 기술력만 놓고 보면 북한이 한국보다 4에서 5년 앞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기술인 발사체 3단 분리도 성공. 북한은 로켓 엔진 개량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엔진 기술력은 지난해 9월 발행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노동신문은 21일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추진력은 80톤이며 200초간 연소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0년을 목표로 국산화 로켓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1호톤 의성을 지상 750km까지 쏘아 올릴 예정이다. 발사체 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75톤 액체연료 엔진을 145초간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 75톤 무게를 145초간 떠받칠 수 있다는 뜻이다. 도종환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은 내년에 75톤 로켓 시험 발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20년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켓 제어 기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노대성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목표 지점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사 정확도에 대해 분석하긴 어렵지만 남북의 전자기술과 전자부품 수준 등을 종합하면 남한의 기술력이 앞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로켓 제어 기술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고체연료 로켓 분야에서 북한의 기술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액체연료보단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고체연료 로켓 발사 성공이 북한의 로켓 기술력이 한 단계 나아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창진 교수는 고체연료 로켓은 미소 냉전의 산물이라며 상대방에게 발각되기 쉬운 액체 로켓을 뛰어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액체와 고체연료의 차이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연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액체 형태로 압축된 부탄가스는 화력 조절이 쉽고 점화 및 소화가 용이하다. 연탄은 이와 반대로 화력을 조절하기 힘들다. 액체 연료 로켓은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 추력을 조절하기 쉽다. 이에 비해 고체 연료는 연료가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 추력을 조절하기 까다롭다. 고체 연료 로켓은 상대적으로 제작이 쉽다.
액체연료 로켓은 산화제통과 고압가스통 등이 필요해 고체연료 로켓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가 많이 든다. 액체연료 로켓인 나로호에는 케로신과 영하 180도의 극저온 액체 산소가 쓰였다. 고체연료 로켓이 장착된 미항공우주국 스페이스 셔틀에는 ABCP란 연료가 사용됐다. ABCP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물질을 섞어 만든다. 이찬진 교수는 북한이 고체연료 로켓을 2차례에 걸쳐 쏘아 올려다는 건 원하는 대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라며 북극성 2형보다 사거리가 짧은 고체연료 로켓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북극성 2형 발사 성공에 따라 킬체인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킬체인을 계획하는 과정에 미사일 연료 주입에 걸리는 시간은 이미 감안돼 있다.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변화했다고 해서 킬체인이 무력화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킬체인은 기존 액체연료 로켓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며 북한이 잠수함과 지상에서 고체연료 로켓 발사에 각각 성공한 만큼 북극성 2형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극성 2형의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킬체인과 KND 등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있다. 노대성 교수는 한두 번 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한의 고체연료 로켓 발사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로켓 기술 차이는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은 1993년 노동 1호를 시작으로 로켓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2013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별도로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했다. 나도는 로켓 개발과 통신 군사용 정지궤도 위성 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합의 미사일 지침이 개발마가 한국의 로켓 엔진 개발에 나선 건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한 98년 직후다. 정부는 2005년 발사하려던 나로호의 국산 액체연료 엔진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강력한 추진력을 내는 터보펌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2002년부터 30분 액체연료 엔진 개발에 나섰지만 나로호가 2차례 발사에 실패하면서 물 건너갔다. 개발 인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우주 및 로켓 개발 핵심 인력은 1만 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한국은 700여 명에 그친다.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도 독자적인 로켓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다. 79년 처음 만들어지고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사거리를 800km로 늘렸다. 새로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MD라 불리는데 사거리 300km 미사일은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다. 2012년 미사일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항우연도 이 같은 조건에서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우주발사체용 로켓 엔진이란 무엇인가 10개국만 보유한 극비 기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하기. 우리 손으로 개발한 저도주 로켓용 엔진인 75톤 액체의 엔진 성능을 검증할 시험 발사체가 28일 오후 2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늘로 향한다. 오는 2021년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갈 75톤 액체 엔진은 한국이 자력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세계적으로 10개의 국가만이 우주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57년 인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린 러시아의 뒤를 이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 자국 로켓을 타고 우주로 올라갔다.
도대체 우주 발사체에 들어갈 로켓 엔진은 어떤 원리이고 왜 이렇게 개발하는 데 힘들까? 로켓이 나는 원리는 뉴턴이 이야기했다. 로켓 엔진은 지구 대기권뿐 아니라 우주 공간도 비행할 수 있는 추진기관이다. 로켓이 나는 원리는 공기가 빵빵빵하게 찬 풍선이 나는 원리와 같다. 풍선 주둥이를 놓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며 이리저리 날아가는 풍선을 볼 수 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알려진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따른 결과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이 물체도 같은 힘을 반대로 가한다. 풍선에서는 부풀기 전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낸다. 그 반작용으로 공기도 풍선을 밀어낸다. 이렇게 힘을 받은 풍선은 공기가 빠져나간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 시험 발사체에 장착된 로켓 엔진이 작동하는 원리도 풍선이 날아가는 원리와 같다. 무언가를 밖으로 뿜으면 그 반작용으로 날아가는 힘을 얻는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공을 던지면 던진 사람도 반작용으로 힘을 받는다. 다만 힘이 크지 않아 눈에는 반작용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로켓 엔진이 던지는 공은 분사된 가스다. 연료를 태워 높은 압력의 가스를 만들고 가스를 엔진 밖으로 분사해 날아갈 힘을 얻는다. 공을 던진 사람이 공으로부터 받는 힘은 공 무게와 가속도가 결정한다. 여기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인 푸마가 쓰인다. 힘의 크기는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라는 공식이다. 공이 사람에게 받은 힘은 공의 가속도 곱하기 공의 질량이고 공을 던진 사람도 반작용으로 같은 힘을 받는다. 공의 질량은 1kg, 사람의 질량은 100kg이라고 하자. 초속 12속도로 공을 던지면 사람도 공이 받는 힘과 같은 힘을 받는다. 사람이 공보다 100배 무거워 사람이 받는 가속도는 100분의 1이 된다. 결국 초속 0.52m의 속도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200점짜리 한국형 발사체가 1톤 위성만 싣는 이유는 로켓의 딜레마 때문. 시험 발사체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75톤 액체 엔진은 2021년 발사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에 들어간다. 누리호 226 중량은 200톤에 이른다. 250명을 태울 수 있는 중형 항공기 무게와 비슷하다. 우리 목표는 1.5톤급의 실용 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의 저궤도에 올리는 것이다. 1.5톤은 중형 세단 하나의 무게다. 항공기 하나가 고작 자동차 하나를 싣고 나는 셈이다. 여기에도 로켓의 원리에 따른 이유가 숨어 있다. 로켓 엔진의 힘은 뉴턴으로 표시되는 주력으로 표현한다. 1kg의 물체가 중력을 거슬러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는 9.8의 힘이 필요하다. 매초 한 개씩 1kg의 공을 던지면 던지는 사람은 9.n의 추력을 얻을 수 있다. 100kg의 사람이 하늘에 띄우면 980n의 추력이 필요한 셈이다. 추력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질량을 높이는 방법이다. 공의 질량을 늘리거나 많은 수의 공을 던지면 된다. 두 번째는 공의 가속도를 높이면 된다. 100kg의 사람이 떠 있으려면 매초 초당 980 속도로 땅으로 공을 던지거나 매초 100개씩 초당 9.8m의 속도로 공을 던지면 된다. 여기에 로켓의 딜레마가 있다. 질량을 던져 추력을 얻기 위해선 질량을 싣고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100kg의 사람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으려면 3600개의 공을 매초 하나씩 초당 980 속도로 번져야 한다. 문제는 3600개의 공의 무게가 3600kg이라는 점이다. 사람 하나를 1시간 때우는데 사람 무게의 36배 공이 필요하다. 공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이 더 필요하다.